김종대 정의당 비대위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뭐 잘 지낼 수가 없죠. 나라가 아프고 당이 아프고 요양보호사는 바쁘다. 요양보호사 바쁘다. 네. 뭐 하여간 이 아픈 나라의 어떤 소생과 치유의 그 저 어떤 보편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네. 오늘도 달마대사는 면벽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 지금 방금 정의당 회의하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비대위는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거예요? 2번 합니다. 2번. 월요일 아침 몇 시에? 목요일 8시 반부터. 야, 그러면 아침에 새벽부터 나오셨겠네요. 뭐 아침 방송이 있는 날 더 일찍 나오니까 그나마 그게 좀 늦은 편이죠. 저희도 오늘 6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억척스러워. 그러니까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요. 네. 네. 이은주 의원 문제부터 좀 여쭤볼게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두 가지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 받고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권이 가결이 됐는데요. 이걸 둘러싸고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선당 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체로 언론에서는 기호 3번을 지키기 위한 꼼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걸 기호 3번까지 연결합니까? 정의당 의석 몇 석도 안 되는데 네. 지키는 건 뭐 기호 3번을 떠나서도 뭐 지킬 게 많아요. 자기 생존 본능이고 진짜 또 저기 이 비례 투표를 해준 의석수를 그 인정해준 유권자들에 대해서 네. 비록 우리 과오로 한 분이 중간에 낙마하긴 하지만 이 의석수는 진보를 대표하라는 유권자의 뜻인데 그럼 그거를 뭐 그냥 저버리고 이대로 앉아 죽으라고? 그거는 이 정치나 선거제도 취지에 네. 부합되지가 않죠. 이 6석은 국회의원의 2%입니다. 네. 사실은 9%의 득표를 했지만 2% 의석을 받은 거예요. 9% 정당 지지율.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불합리한데 그러면 그 2%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가 이 정도 지분은 진보의 목소리를 내라고 한 건데 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앉아서 자해행위랍니까 그러면 이 정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정도 지키는 건 조선일보 논법이에요. 조선일보가 쓰니까 다 써요. 네. 하여튼 근데 그러면 이은주 의원은 언제까지 의원직을 수행하고 마무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벌써 끝났죠. 벌써 수리가 수리가 됐으니까. 이미 끝난 거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6번이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번이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이 두 분이 다 탈당했어요. 네. 네, 정의당 비판하면서 둘 다 탈당해버렸고 그래서 8번, 9번 이자스민, 양경규 이 두 분께 이제 그 순서가 돌아가게 된 상황인데 네. 첫 번째 이자스민 의원은 국민통합위원회 통합위원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한 번, 정의당에서 국회의원 한 번 이렇게 2번 하고 또 중간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통합위원도 하고 이분이 정의당하고 정체성은 맞는 분입니까? 오히려 정의당보다도 더 소수자 이미지를 갖고 있죠. 정의당보다 더 소수자다.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있을 때도 네. 그 어떤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네. 이 외국인 권익 공헌을 하다 큰 고초를 치렀던 게 적어도 19대 국회는 이자스민 죽이기 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9대? 네. 19대 국회의원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자스민 의원을 네. 완전히 생매장시키는 국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도 얻어맞아서 댓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 이자스민 의원을 정의당으로 입당시키자고 최초 제안한 사람인데 19대 국회가 이자스민 의원을 지켜주지 않았다. 완전히 모든 어떤 인터넷 댓글에 언론에 이르기까지 그 다문화 가정 왜 600억 원 정도 지원하는 법안 하나 발의한 죄로 네. 그랬다가 뭐 니네 나라로 가라부터 시작해서 가족사까지 들춰내가지고 한국 사회가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하고 네. 아무도 그걸 보호해주지 않았는데 제가 격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심상정 대표한테 저 이자스민 의원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던 거는 네. 한국 정치의 수치다. 우리라도 모시자. 네. 이런 제안을 했고 실제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근데 지난 비례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낙선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저기 다문화 가정에 그 지켜주는 운동을 하다 정의당 와서 선거 운동을 이제 했는데 네. 그때 또 악플들이 쏟아졌어요. 그랬는데 이게 시골에 가면 초등학교에 가면은 이제 다문화 가정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거든 학생이. 네. 거기선 차별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 이자스민 이모가 왜 저렇게 비난을 받을까? 이걸 처음 본 거야. 외국 다문화 가정 자녀들. 예. 그 아이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언론에도 한동안 안 나왔다고. 내가 났으면 이제 우리 사회가 이 저기 뭐냐 이렇게 기화한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네. 너무나 가혹한 걸 보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요. 근데 처음에 출발이 정의당이 아니라 저기 한나라당이었고 또 정권 교체되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국민통합위원회 또 그 윤석열 정부에 아니 들어가서 국민통합위원회는 원래 정권하고 제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모이는 데입니다. 그건 이명박, 박근혜 다 했던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거 안 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정치를 하려고 이렇게 아니 그런데 그때 정의당 입당 성명할 때도 네. 노회찬 대표의 6411번 버스가 네. 그 지나다니는 동네가 외국인이 제일 많은 동네다. 구로구에서 출발해가지고 개포동 지나서 네. 거가 외국인들 제일 많은 데인데 노회찬 대표의 이제 그 약자 서민 이런 부분들에는 엄연히 외국인들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저기 외국인들이 납부하는 소득세가 이미 벌써 8조 원입니다. 네. 그리고 시골에 가면은 전통시장은 외국인 없으면은 그냥 무너져요. 당연히 우리 경제의 한 축이고 세금 잘 내고 그다음에 범죄율이 내국인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아니 그런데 각종 인권 유린이라든가 또 뭐 어떤 그 차별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걸 권익 운동을 하는 한 명의 국회의원 정도를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회가 포용해 주질 못하냐? 난 그거 한국 정치는 끝났다고 봐요. 네. 그래 가지고 정의당이 이제 그런 부분의 취지에 공감한다 그래서 온 거고 네. 원래 색깔이 우리 당하고 맞아요. 아, 원래 그 저 새누리당 있을 때도 그 저기 뭐냐 아동 그 다문화 아동 지원법 냈다가 당내에서 얼마나 그 눈총받고 핍박받고 네. 우린 그런 거 다 알거든. 그래서 차라리 우리하고 같이 하십시다. 네. 이래 된 거지. 이제 또 외국인 혐오 사상이 이자스민 의원 등원하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네. 그 혐오 사상이 또 엄청나게 이게 더 불거질 거거든요. 예. 나는 이자스민 의원이 이걸 꿋꿋하게 이겨나가시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예. 적어도 2만 5천 그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예. 이주해 오신 분들 예. 그분들이 이자스민 의원 한 명 바라보고 있는데 예. 굳세어라 이자스민 오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리고 내가 많이 꼬신 사람 중에 하나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넉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네. 이자스민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경규 의원 두 분이 이제 넉 달간의 정의당 국회의원직 그렇습니다.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한 6개월만 되더라도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겠지만 넉 달은 너무 짧다. 예. 특히 이제 물론 이자스민 의원은 국회의원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겠지만 양경규 의원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출신으로 노동계를 대표해서 오신 분인데 이 두 분께 뭐 좀 이것만큼은 좀 해야 되겠다. 넉 달간.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도 그 네. 저 뭐랄까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하는 문제도 이제 네. 불거져 있고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이 주력 의제로 이미 삼고 있고 네. 이러다 보면 이 추운 날 여의도와 광장을 오가면서 메신저 역할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네. 이 지금도 이번에 이제 그 삭발에 이어서 그 이태원 유가족들이 또 105배 오체 투지를 오체 하신다는 거고 예. 지난 한겨울에 이미 하셨고 그 맞아요. 처참한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총에서 지금 할 일이 많고 그 여의도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경험을 좀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자스민 의원이 뭐 역시 다문화 운동을 할 수 있는 단위는 네. 한국 정치에선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어느 당 가서 그걸 하겠어요? 네. 받아주기나 하겠냐고.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제일 주력했던 게 이민청 설립이. 이민청이죠. 예.
그것도 이민 정책. 저기 뭐냐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 보세요. 이민청 반대 아주 집회가 극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 앞인데 뭐 그 정도는 아니던데. 내가 다 봤는데 뭐 소리 벅벅 지르고. 그런데 그 저기 거기서도 뭐랄까 제대로 된 외국인하고 그렇지 않은 외국인을 선별하겠다는 이미 차별의 기준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편적 외국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엘리트 부분들을 외국인은 우대하고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 외국인은 하대하고 뭐 이런 정책이 오히려 차별이 될까봐 지금 사실은 뭐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가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는 외국도 그러니까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동남아라든가 이런 어떤 개발도상국 이민 신청자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 공부와 사업에 대한 열정, 네. 그다음에 뭐 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이렇게 어떤 그 고생을 낙으로 삼아서 네. 고난을 벗으로 삼아 이러고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여기 국내 연구기관 가면 외국인 교육센터를 많이 줬어요. 네. 이제 그걸로 돈 벌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래 물어보면 수준이 굉장히 높대. 네. 그래서 뭐 한국인보다 열등한 외국인들도 아니고 그러는데 굳이 그걸 갖다가 뭐 그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안 해도 네. 얼마든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민 정책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자스민 의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비례대표 국민공모제를 실시하겠다. 이게 사실은 뭐 정의당 비례대표 10명 정도 보면 뭐 절반 정도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거나 류호정 의원 포함해서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거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할 거냐, 이것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정의당의 실패는 네. 21대 국회의원들의 실패라고 봐요. 정의당의 실패는 21대 국회의원들의 실패다. 네. 네. 항상 당의 모든 리스크가 의원단에서 나왔어요. 네. 지금까지 걸핏하면 탈당을 무기화하지 않나. 네. 또 뭐 저기 당내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해도 할 만한 어떤 그 뭐 예컨대 젠더 관련된 활동이라든가 네. 뭐 이러는데 큰 정치적 파문을 일으킨 거 아니 본인들 소신이야 잘 알겠지만은 당 입장도 생각을 하면서 네. 좀 이래야 되는데 돌출적으로 행동해서 또 그걸로 이제 평지풍파를 겪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법 리스크 탈당 사태 이렇게 쭉 흘러온 과정들 보면은 항상 이 당의 외연을 확장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은 건데 네. 외연을 확장하는 당의 자산이 아니라 짐이 돼버리는 사례가 지난 4년간 이게 보면은 의원 리스크가 너무 컸던 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에 와가지고도 아까 비례 순환사들 네. 얘기하는 그 중에선 참 약자 돌보고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도 계시지만 네. 그런 것들은 부각이 안 되고 보면은 맨 의원들의 어떤 그 뭐 평지풍파 아니면 리스크 뭐 이런 것들 보니까 결국은 외연을 확장하는데 21대 그 정의당 의원단은 성공한 집단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의원단을 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들이라고까지 하면 다른 의원들이 서운해하시니까 예. 그런 의원이 있었다. 복수 근데, 아니고 단수로. 단수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런 의원단이 항상 제대로 반성하고 혁신하고 또 이런 당에서 책임을 묻는 과정을 한 번도 제대로 겪질 못하니까 네. 정의당 자체가 거덜나 버린 거예요. 아니 당이라 그러면 기율이 있는 거고. 네. 규율. 기율이라고도 하고 기율이라고도 하는데 네. 규율이라는 게 있는 거고 핵심 가치라는 게 있는 거고 네. 그런 것 속에서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떠날 수도 있는 거지만 안 나가고 버티면서 온갖 절에 대한 욕을 다 하고 네. 거기에다가 저기 이제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도 있고 물론 그건 또 본인도 억울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러다 보니까 항상 누를 끼치고 근데 당은 제대로 이런 걸 단도리를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4년 내내
정의당은 의원들 그 리스크에 그냥 온 당직자들 지역에 그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는 네. 이런 구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작 그만뒀어야 됐네요, 그분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보니까 이래요. 네. 4년 전에 비례를 뽑을 때는 아 이제는 뭐 여성이 중요하다. 그때 그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0위권 중에 6건이 페미니즘 책이었거든요. 뭐 82년생 김주영 뭐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대세다. 또 조금 있다 나니까 이번 선거는 청년이 대세다. 그러니까 여성, 청년 이렇게 이제 그때 나오는 시류에 맞춰서 비례명부의 앞순위를 네. 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기후 위기가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또 녹색당하고 했는데 기후는 이제 보편적 가치니까 예. 이건 뭐 특정 계층에 한정된 젠더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수용 가능해요. 네. 근데 항상 보면 우리 사회 특정 부분 뭐 노동, 여성, 청년 뭐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리로 다 쏠림 현상이 되면서 네. 선거를 돌파하려고 했던 그 방식이 잘못된 거다. 그런 게 아니라 네. 진보 정당은 보편적 가치고 보편성에 입각해서 어떤 그 사회 진보 더 네. 나가서 어떤 평등, 생태, 돌봄 이런 큰 가치에 국민 누구나 동참할 수 있고 누구나 정치의 주인이 되는 게 진보의 가치인데 네. 뭐 특정 부문을 강조하다가 그리로 가가지고 4년 전에는 여성 청년, 올해는 뭐 녹색,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난 진보 정치의 어떤 그 흐름에서 어떤 그 저기 약간의 어떤 일탈적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지. 사실은 정의당의 뿌리가 민주노동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 노동당이 없잖아요. 네. 다 있긴 한데 지금 대중 노동자들을 대변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처음에 이제 그 민주노동당으로 출발을 한 정당이기 때문에 노동 정체성이 제일 강한 정당 아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노동은 네. 별도의 뭐 그 할당이나 강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네. 항상 정의당의 의원의 절대 다수가 노동계 출신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출발이고 기본이에요. 맞아요. 여기서는 어떤 선거를 해도 노동 후보가 안 나올 당선될 수가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리고 그게 출발이며 핵심 가치고 또 노동에 관한 거는 우리는 그 특정 부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거는 어떤 하나의 범국가적인 우리 그 보편 가치라고 보는 것인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의 진보의 중심성을 세우면 됐지. 그런데 이제 최근엔 불평등과 기후 위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노동의 의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의 어떤 범진보의 큰 아우라를 가지고 예. 중심 사상을 가지고 가면 됐지. 예. 뭘 언제는 교보문중고에서 이런 책이 많이 팔린다고 이런 후보 필요하고 저런 책이 많이 팔린다고 저런 사실은 그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략명부가 네. 일단은 어떤 청년을 과대대표하면서 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짜여졌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검증 과정이 대단히 부실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4년 내내 그 리스크에 허덕이면서 지지율 폭락, 대규모 탈당 사태, 네. 거기에다가 뭐 저기 어떤 그 당에 대한 어떤 각종의 폐륜 이런 걸 갖다 주워 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 겁니다. 이 모양 이 꼴 된 게. 제가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좀 충격적.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정당 지지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은 정의당이 2%예요. 그나마 네. 서울이 4. 그다음 인천, 경기가 2, 광주가 9%.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1이고 그다음에 그 10대에서 20대가 5. 그다음에 30대가 4. 1이네 1. 40대가 4. 나머지는 다 1%예요. 그리고 호감도. 정당 호감도 조사를 2018년도에는 정의당이 호감도가 48이었어요. 비호감이 38. 그러니까 호감이 있는 정당이었어요. 2018년. 호감동 그때 당시 우리가 항상 1등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2024년 11월에 정의당 호감도가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셋이 합쳐서 꼴찌예요. 20. 비호감이 64. 제일 높은 정당. 비호감이 제일 높은 정당이 됐고 그러니까 5년 전에 정의당과 5년 후에 정의당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서 비호감도가 높아졌다. 네. 이게 바로 의원단 안에 있고
어떤 정치인의 잘못된 이런 의정 활동 때문에 그렇다. 아니 나는 정의당이 이렇게 되는데 책임의 90%는 의원단에 있다고 보고 네.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고 응징하거나 네. 수정하지 못한 당의 책임이 추가로 따라온다고 봐요. 관리하지 못한 당의 책임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아니 당이 만들어냈으면 책임 그것도 뭐 저는 다 인정합니다. 그랬는데 뒤늦게 저도 뭐 4년 만에 여의도 돌아왔습니다만은 일부러 이렇게 망가뜨리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게 20년 진보정당 역사인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제3정당 그리고 처음에 출발할 때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엄청나게 높았고 심지어 보수정당에서도 박근혜 후보 시절에 정의당 거 수입해다가 무상복지 시리즈 썼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후로 정책이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정의당 정책이라는 게. 사실 정책을 아무리 발표해도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지지율 하락의 이유도 이건데 우리가 당대회를 해서 녹색당하고 연합정당을 하기로 했는데 네. 이 이튿날 언론 기사를 보니까 그 기사는 구석으로 밀리고 유호정 의원 탈당 기자회견 기사가 그 4배 내지 5배 정도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뭘 해도 유호정 의원 기사에 그 정도 밀렸다 그러면은 네. 그리고 유호정 의원이 여론의 헤게몬을 가져간 거예요. 맞아요. 정의당 하면 유호정 사태요. 맞아요. 그리고 나갈 때 완전히 우물에 침 뱉고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기사가 당대회 한 기사의 몇 배 정도 압도적이거든요. 그리고 개혁신당으로 간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용희? 아니 개혁신당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간 비례의원 허은하 의원하고 비교되면서 더 뉴스가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이 하나의 사건이 전부 다 불리하게 이렇게 전개가 됐고 네. 그다음에 용해인 의원이 비례연합정당을 민주당에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제인데 이게 대응이 안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비대위가 뒤늦게 이거 비상에 걸린 건데 네. 맨날 비대위는 맨날 비상이요. 그러는데 비상대책위원회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의제에서 이제 숨가빠하는 네. 이런 거죠. 뭘 해도 유호정, 용해인 이런 의제에 다 묻혀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갭이 있는 건데 네. 제가 지역에 많이 순방을 해보면은 네. 아직도 그래도 약자들을 겨치고 노동인권센터, 복지센터, 성상담센터,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농성, 또 화물연대 그전에 파업, 또 이런 노동 탄압 현장 가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진보 정당이 네. 현장의 파수꾼이자 그 약자들 곁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건 분명하거든요. 네. 이분들마저 사라지면 진짜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런데도 여의도만 올라오면 이제 엉뚱한 어떤 정당 이합 집산 그런 거에 묻혀가지고 그 지역에서 날밤 새고 농성하고 이 추운 날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고생을 대변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게 이렇게 허약해지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참. 근데 하여튼 지금 이 22대 총선이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오늘이 29일이기 때문에 1월 다 갔어요. 2, 3월 딱 해서 4월 10일 총선해야 되는데 지금 정의당 지지율 2% 이걸로 되겠냐. 그러니까 3% 진입 장벽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 저도 잠이 안 오는데 네. 아무래도 이 정의당의 운명하고 나도 운명을 같이 해야 되겠다. 네. 여기서 같이 뼈를 묻고 소멸하면 같이 소멸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우리가 마지막 도청 사수조예요. 네? 도청사수죠. 네. 마지막. 네. 5.18 광주 네. 민주화 운동은 정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지만 네. 마지막 도청을 사수한 건 도청을 지키. 극소수고 예. 거기서 이제 마지막 죽어갔는데 지금 그 무도한 권력에 계엄군이 쳐들어오는데 네. 이제 마지막 소수 약자 편에서 도청을 사수하는 마지막 조가 이제 남았다. 다 떠나고. 진짜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은데. 다 떠났어. 지금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지고 당연히 나하고 친한 사람들은 진짜 나 홀로 집에야.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라고. 정의당 나홀로 집에 김종대 아니 혼자 뭐 있어. 다른 분들도 있어요. 김준호 네. 비대위원장인데 네. 적어도 제가 정치를 하면서 예. 끊임없이 공감을 쌓아왔던 저 가까운 사람들은 다 나갔거든. 그래서 나홀로 집에란 느낌이 들어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탈당해서 뭐 박원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계열로 가버린 아니 거고. 그때 이제 나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게 예. 그 당내 이번에 의경구로 개혁신당 모임이 나간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거기에 고문이라고. 고문해줬는데 고문만 남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나가버렸네. 여기 비대위원 앉으니까 이제 난리가 났지 그쪽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이건 뭐냐면은 예. 박원석 의원은 정도전의 길을 간 것이요. 정도전. 나는 정몽주의 길을 가는 것이요. 예. 동문수학했잖아. 같이 유교를 공부한 유학자들이잖아. 예, 예. 그런데 예. 한 명은 그러면서 이제 박원석 의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 새 정치를 만들고 그러면 내 답변이 야 이 자식아 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돼도 남아있는다 자식아.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얘기가. 정도전이 그래서 나라를 세울 수 정도전과 있어요? 정몽주의 길이요. 어? 아니 정몽주보다는 정도전이 훨씬 좋은 길로 가는 거 그 뭐 아니에요? 정도전이 갔다가 이방원한테 맞아 죽고 거기는 뭐 온전했나? 그래가지고 이방원이 지 형제들 죽이고 예. 태조 이성계 사람들은 사거리 잡아 죽였는데 그러면은 뭐 못 살아남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 죽었다고 가서 차라리 정도전이 되지 말고 이방원이 되라. 되라. 이방원이 되라. 내가 이제 떠나보내는 입장에서는 네. 나는 그런 마음이지. 나는 정몽주가 되겠다. 박원석이요. 나는 정몽주가 될 터이니 당신은 그대는 이방원이 되라. 네. 정도전은 되지 마라. 사실은 머리나 인격은 정도전에 가깝거든. 머리나 인격은.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2%짜리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정당이긴 하나 선거제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도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뭐 권역별 병립형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본질은 병립형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뭐 내일 모레 31일 날 기자회견 때 요거 얘기할 것 같아요. 병립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정의당은 어떻게? 아니 그 당내 의원이 팽팽해가지고 곧 의원총회로 결론 내릴 거라는 얘기를 내가 12월 초부터 들은 것 같은데. 의총은 계속 하고 있어요. 결론은 안 나요. 예.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시민사회 쪽에서 민주당 쳐들어가서 이재명 대표 만난다는 소리도 들리고. 자 이렇게 보는데 이제는 결론 내린다 그런 거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안 믿어요. 네. 항상 그걸로 지금 2달 가까이 얘기를 해왔는데 네. 무슨 결정장애에 빠졌는지 그래. 네. 그러는데 네. 이걸 한번 보세요. 난 지금 민주당 이렇게 논의되는 거 보면 내부 네. 의견이 팽팽하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지난 대선 패배 교훈을 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원래 촛불로 이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 네. 국민 80%의 지지와 어떤 그 지방 권력 국회의원까지 싹 몰아주면서 할 때 처음에는 이 촛불 연대가 탄핵 연대였는데 탄핵 연대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혁 입법 연대로 네. 바뀌고 또 개헌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는 족족 다 깨지고 실패하다가 네. 마지막 위성정당 창당 때 드디어 이 다수파 연합의 마지막 그 연대가 깨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 축소지향형 정당으로 바뀌어서 이게 대선 때 왔을 때는 또 자체 약속 위반이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같은 거. 네. 이런 거 이제 원칙 어긴 거. 이런 거 나중에 다 반성문 씁니다. 선거 치고 나가죠. 그런데 그때가 이제 대선에 이 빨간불이 켜졌을 때가. 네. 그때만 해도 저기 마지막 기회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깨끗이 그 부산시장, 서울시장, 뭐 충남지사 해가지고 원칙 지키겠다 그러고 약속한 거 지키겠다 그러는데 당내 투표를 통해서 뒤집고 그 전에 이제 위성정당이 있고 아니 이런 과정을 빼놓고 대선 패배를 설명할 수 있나요? 난 한국 사회에서 촛불연대 당시에 그 우리 다수파 연합 국민 80%의 연합은 네. 앞으로 보수가 10년은 집권 못하게 할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민주공화국의 토대이자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될 새로운 공화국의 전망을 여는
어떤 다수파 연합이고 이런 연합은 미국의 뉴딜 연합에 비견되는 하나의 어떤 미국의 민주당이 60년을 먹고 산 게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든 네. 뉴딜 연합 사회적 약자와 유색인종 노동자들의 연합이었거든요. 이걸로 민주당이 60년 집권했다. 요즘 그게 깨지면서 비리비리해진 겁니다. 그것에 비견되는 한국의 최초의 다수파 연합이 형성이 돼서 이 연합 정치가 네. 미래의 어떤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어떤 대안적 사회 전망이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공화국이라고 믿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차례대로 작살났어요. 네. 그럴 때 민주당이 급기야는 이제 대선에서 지고 대선에서 지고 나서 그 다음 달에 국회 본청 앞에서 거기 초재선 의원들 어떨 때는 근 70명이 농성을 했어요. 정치개혁하자고. 네. 이거 약속을 안 지키고 해서 무리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이게 그동안 지난 5년간 이 준비 안 된 정권이 등장해 가지고 무도한 역사의 태행을 불러일으키게 됐던 이 과정인데 네. 이런 부분을 지난 4년간 그렇게 많은 성찰에 반성문에 이렇게 하고도 이제 와서 표 계산이다? 자리 계산이다? 일당이 안 되면 어쩐다? 아니 제가 2020년에도 그 위성정당 창당한다 그럴 때 하도 가슴이 아파서 그 민주당 아는 친구한테 얘기해 준 게 네. 니들 이러면 다음 대선이 위험해진다. 왜 이렇게 시야가 근시안적이냐. 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퇴행을 하면은 이제 다음 대선은 없다. 네. 우리 분열된 야권을 통합할 수 있는 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이고 네. 두 번째는 정치개혁이다. 이런 거를 빼놓고 야권의 공조를 설명할 수가 없고 그 연합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게 깨지면은 네.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다음 대선을 분열된 치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네. 기정사실화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쌓이는 감정적 앙금은 절대 씻지 못해요. 정의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연합신당 쪽도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런 비록 탈당을 했다 비명이다 이러고 당내 패권을 비판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끝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서 연합을 만들고 그러면은 네. 이제 길게 보면 지금은 지는 것 같아도 끝내 이기는 길은 네. 이렇게 우리가 의견이 다른 정파와 정당들이 있고 하는데 민주당이 네. 그때 조금 더 어떤 포용적이고 대승적인 리더십을 그래도 발휘한다는 이런 어떤 그 자기 중심성이 있어야 다음 대선을 치르는데 네. 지금 병립형 회기 얘기는 뭐냐 하면은 2020년 위성정당 창당보다 더 퇴행적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더 퇴행적인 거예요. 사실상 촛불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촛불 이게- 이전의 병립형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다음 대선 포기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민주당 다음 대선 포기하겠다는 소리다. 그 소리예요. 네. 우리가 한두 번 겪었습니까? 지금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내려오던 노무현 대통령 거쳐서 네. 지금까지 내려오던 20년의 여정이자 네. 이 한국의 어떤 새로운 그 공화국을 만드는 첫 출발이 정치개혁인데 이걸 통해 미래로 가는 건데 이 모든 논리를 뒤집는 거는 국민의힘 그럼 몇 석 반사 이의가 없는다.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밖에.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힘한테 일당을 내줄지도 모른다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 분들 제가 이제 민주당 쪽 취재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 데이터 사항을 보면 5년 전에는 그 정의당에 대한 호감도도 높고 연대할 만한 그 파트너가 됐다. 근데 지금 어디랑 연대하라는 거냐, 어디랑 연합하라는 거냐, 그런 제 세력들이 없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151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정의당하고 같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의당이 여론도 좋고 호감도도 좋은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배신을 하는데 하물며 지금 와서는 뭐하러 우리가 협력을 하냐 이 소리라는 얘기인데 네. 아니 이게 어디 네. 정의당 하나 살리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얘기가? 네. 파트너가 없다는 거는 시민사회와 어떤 정당들의 자율성을 믿고 그걸 신뢰하고 길을 열어주고 품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해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말입니다. 네. 이런 식의 어떤 야권의 분열상을 안고 다음 대선을 준비한다는 건 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다음 대선에 가가지고 뭐 정의당은 이제 그 지지율 바닥이니 안 되고 진보당은 색깔이 이상해서 안 되고 네. 녹색당은 왜 저 뭐 동성애 찬성했다고 안 되고. 자, 그러면 뭐 다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유도 다양해. 그래가지고 시민사회는 조정력이 없어 안 되고. 이 얘기 아니야? 이 얘기잖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결정하면 대통령 못 돼요? 아니 저는 네. 선거 자체를 짜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봐요. 선거판 자체를 짜기가 어려운 거다. 이재명 대표가. 예. 네. 왜냐? 네. 한 번 퇴행하라면 계속 퇴행하게 돼 있거든. 모든 거를 이제 그 저기 특정 어떤 정파 위주로 다 짜게 돼 있어요. 이게 네. 단순한 어떤 그 병립형 회기가 아니라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저 기득권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민의힘하고 잘 공조가 되면서 네. 그러면서 대다수 그 시민사회라든가 제3의 어떤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한테 깊은 상실감을 줘요. 그러면은 여태 국민의힘하고 계속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양당이 딱 독점 구조가 될 수 있는 병립형을 받음으로써 양당이 협치하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렇죠. 네? 요즘 영화관에 길 위에 김대중이라는 영화 그 있는데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거 영화 보고 토크쇼를 했는데 그 영화 본 중장년들이 영화 끝나고 불 들어올 때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 다 울고 있어요. 다 울어 마지막 장면에서. 그 DJ가 네. 그 저기 애시당초 정치개혁 얘기할 때부터 한 거는 뭐냐면 끊임없이 그때는 제야라 그랬어. 네, 제야 인사. 예, 제야 인사들하고 소통하고 일정 정도 그분들한테 그 의석수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짜게서 항상 30% 이러면서 해주고 신진대사를 해주고 이랬지. 이러면서 그 DJP 연합도 하고 뭔가 이 저 연합을 하고 그럴 때 저기 그때 신한국당은 분열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마지막 인동초가 꽃을 피운 거고 그 정신 때문에 우리가 정치개혁이라는 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데 오늘날 민주당을 보면 김대중의 당도 아니고 노무현의 당도 아니고 김근태 당도 아니에요. 이 어떻게 이런 사고가 그리고 맨날 뭐 정의당 역할 때 노회찬 대표 살아계셨다면 어쩔 거라 그랬는데 만약에 노회찬 대표가 살아계셨다면은 네. 평생을 정치개혁을 위해서 일해온 노회찬 대표가 이런 현실을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노회찬 대표 살아계셨다면 뭐 했을까요, 이 상황에? 당연히 농성하시죠. 농성. 아니, 단식 농성. 아니 제일 이걸 저기 총대를 짊어지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네. 정치개혁하면 노회찬이에요. 자, 정청래 최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선은 의석을 나눠주는 자선 사업이 아니다. 비례연합하면 지역구 1대1 구도가 된다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공격의 소재가 되고 혼란으로 지역구 선거에 지장을 초래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항상 의석을 자기들 걸 양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왜 자기들 의석입니까? 오히려 맨날 보면 민주당 농법은 이거예요. 정의당이 표를 뺏어가는 바람에 졌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 길거리에 가면 정의당 지지자들의 80~90%가 정의당을 지지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기 민주당의 표를 줄 수밖에 없다. 미안하다. 이런 사람들이 80~90%지. 그 저기 선거판에 가서 그러면 나 원래 민주당 지지자인데 그 당엔 미안하지만 정의당 표 줬어. 이런 사람 본 적 있냐고.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선거는 민주당이 블랙홀처럼 남의 표를 뺏어간 선거지. 뭔 의석을 나눠줘 지들이. 이게 기득권 의석이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정청래 의원 지난 대선 패인의 원인을 제공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전국에 사찰 가봐요. 그때 플랜카드 뭐 걸려 있었는가. 그러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당에 누를 끼쳐놓고 뭘 나눠주긴 원래 지거래. 나는 이런 게 오늘날 민주당이 실패하는 정치에 이르게 되는 바로 이런 586들의 그 그릇된 기득권, 패권 의식이 작용했다는 데 대해서 나도 586이지만은 네. 진짜 국민들 앞에 이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반성 좀 해야 됩니다. 586 반성문 쓰기 운동 좀 해야 돼. 네. 아직도 저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걸 내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네. 에? 이거지 그래. 뭔 의석을 나눠줘 지들이. 여하튼 이때 또 민주당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대 대상으로 삼기에는 정의당이 너무 미약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디랑 연대하냐 연대할 만한 데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병립형을 하게 되면 정의당에서도 바로 노회찬 대표는 없지만 농성을 시작합니까? 아니 뭐 이미 할 만큼 다 했어요. 네. 사실은 뭐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은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는 정의당도 사실은 의미는 없어요. 네. 이거 정의당 유불리는 이미 초월한 문제예요. 우리는 다른 지지율 그 상승의 반전의 계기를 못 마련하면은 네. 도청에서 사수하다가 저 개헌군 총 맞아 죽습니다 지금. 네. 우린 거기까지 가 있는 당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단순히 정의당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 이게 정치가 퇴행하는데 그걸 어떻게 눈 뜨고 봐. 네. 자 이걸 보세요. 우리가 지금 87년 규칙으로 네. 이 나라가 아직 살고 있는데 네. 그때 그 87년은 네. 인구 4천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5,300만에 네. 이렇게 크고 풍부해진 나라가 예. 세계 10위에 올라선 나라가 아직도 옛날 87년 그 골방의 규칙으로 가가지고 이걸 갖고 일당 안 뺏기려고 우리가 그 규칙으로 살겠다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게 정치꾼이지 어떻게 정치인입니까? 이런 정치가가 할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가. 그래서 뭐냐면은 자꾸 그 기득권자의 오만함으로 이번 총선은 그래서 뭐 민주당이 더 가져가도 좋은데 네. 다음 대선을 생각하시라. 다음 세대를. 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정의당은 그래 뭐 이제 1% 2%대 정당이라 그러지만 하루에 13시간 14시간을 서서 일하는 알바 청년이 이번에 돈이 없어서 설 명절에 집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그 취업을 갖다가 재수 3수를 넘어 8수 9수를 해도 착취당할 기회조차 없는 이런 비정규직의 정당입니다. 투명 인간들의 정당이 정의당이에요. 그 기본소득당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용해인 대표도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본인들의 당원들 절대 다수가 뭐 쿠팡맨 그다음에 뭐 비정규직 편순이 편돌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거 좋은 얘기죠. 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치가 퇴행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시대에 더 많은 퇴행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치는 진보로 나아가야 되는데 정의당의 오늘의 현실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반윤 전선을 좀 크게 치고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큰 물결로 좀 선거를 치르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딱히 당장 우리 당이 급하다. 우리 당이 이러다가 일당 놓치게 되면 큰일 난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또 앞서요.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36, 민주당 35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급한 문제가 있고 왜 이렇게 민주당, 정의당, 소위 얘기하는 민주 진보 진영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어진 거냐. 저는 이것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반성을 진짜 처절하게 하는데 네. 저희가 4년 동안 의원들의 일탈을 제대로 한번 잡질 못했고 당의 리더십이 네. 마치 무정부 상태 같은 국회의원들을 실제 받고 걸핏하면 탈당을 무기화하는 이런 폐륜들을 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고도 중심을 못 세워놓은 건 정의당 책임입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 의제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국민들 사랑을 잃었다. 진짜 지금도 또 그분은 상당히 잔재들이 남아 있어서 혁신도 안 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상대책위원으로 온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뭐 뭘 좀 혁신하고 정치 걸어가지고 네. 아니 우리 요양보호사 그런데, 뭘 혁신하고 있어요? 일단은 네.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고 사과하는 걸 국민들 앞에 보여가지고 네. 제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만 좀 옮겨 주십시오. 안 그럼 장례식장 가.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호소를 해보고 네. 안 되면 죽어야지. 저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마지막 도청 사수하러 가자. 네. 마지막 도청 사수하러.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이 와중에 자기 변명하게 생겼습니까? 근데 지금 일단 민주당은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병립형으로 갈지 아니면은 병립형 하지 않고 연동형을 그냥 있으면 연동형으로 가는 거는 캡이 빠지고 준연동형에서 연동형으로 가게 되는 건데
뭐 요거에 대비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벌써 이제 위성정당 창당 작업의 수순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사실 그 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민주당을 포함해서 정의당, 뭐 진보당, 뭐 기본소득당, 뭐 열린민주당, 뭐 사회민주당 쭉 제 정당 사회단체까지 해가지고 그 이제 민주대연합론이죠. 그렇죠. 민주대연합론이 나옵니다. 이 민주대연합론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난처한 게 네. 이 제안이 원래 지지난주쯤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우리는. 지지난주? 아. 네, 네. 그때 원래 그 늦어도 이번 주라고 그때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할 때, 네. 그때 이 정치대 연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라고 기자들한테 예고편이 다 나갔었어요. 네. 근데 막상 까보니까 복귀 일성에서 그 얘기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복귀 일성에 민주대연합이 빠져 있더라. 없더라고. 원래는 있을 줄 알았는데. 기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왜 빠진 거예요? 또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당내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네. 아니 그 얘기는 작년부터 해온 얘기잖아 이게. 지금도 있어요 의견 대립은. 앞으로 또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니 다 그때 얘기하고 지금 정치의 키워드가 어떤 연합이 결성되느냐가 그 사실은 그렇죠. 모든 정치의 판의 맞아요. 키워드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한테는 그 이미 녹색당하고 연합을 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어요. 저기 이제 비명계 탈당해가지고 만드는 연합에서 제3지대 연합이 있고 네. 그게 이제 박원석 그렇죠. 쪽의 주장이고 예. 두 번째는 시민회의라고 있어. 예. 거기서 이제 원탁 회의를 또 만들고 예. 해가지고 예. 제시민 진보정당 연합을 만들자는 이 연합 제안이 네. 있고 세 번째 가능성이 민주당이 그 제안할 걸로 보는 민주대 연합이 있는데 네. 근데 이건 병립형으로 회귀하면은 이제 원천 무효가 그렇죠. 되는 거니까 예. 말할 필요가 없는 예. 건데 예. 지금 병립형 얘기 나오면은 이제 그거는 거의 흐릿해졌다고 그렇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을 못 한 거예요. 그럼 제안 받지도 않은 거를 또 안 할 가능성도 높은 거를 네. 저 봐 병립형 얘기 나오면 아니나 달러 나오지도 않는 제안을 갖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당론을 결정합니까? 예. 우리 정의당 내에는 세 가지 의견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다 일부가 탈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민주대연합을 제안을 하면 정의당은 받을 의향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부정적이죠. 예. 현재로서. 예. 아니 우둔 대연합이 또 제2의 위성정당? 그때도 위성정당 제안을 정의당에 했잖아요. 네. 그 얘기인가? 이러면 이거는 이제 설령 정의당이 그 소생하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일관성 때문에 못 가요. 원래 위성정당은 반대했으니까. 예. 그러면 뭐 용해인 구상인가? 근데 용해인 구상에 저기 민주당 응답 안 하거든. 이런 걸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 예. 그러니까 실체도 없는 제안도 안 된 걸 갖고 우리가 왜 입장을 정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 또 제안에 응하게 되면은 이번엔 녹색당하고 애써 만든 연합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또 딜레마야. 그러면은 저기 뭐냐. 이번 선거 그러면 그냥 민주진보 진영은 각자 도생 비슷하게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제 정당 시민단체가 연합을 하고 이랬다는 건 뭐냐면 연동형이 그 제도가 지켜진다는 전제 위에서 네. 그렇게 해서 제 시민단체가 연합하고 또 민주당에서 한 절반이 호응해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저는 그런 데서 지지율이 두 자릿수 지지율 어렵지 않다고 봐요.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그럼요. 이 개혁 예. 역량들이 양당의 그 기득권 경쟁 말고 진짜 개혁다운 개혁 좀 없어? 분명히 이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자릿수 지지율 어렵지 네. 않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가 이제 성사 안 되고 그다음에 결국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내부로부터 개혁 의지가 쇠퇴하면은 이런 전체를 종합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이래선 대선 못 치러요. 그게 아니 하나예요. 대선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총선에서
오늘 아침 발표된 저 여론조사 꽃 조사 보니까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빨간색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한 5% 뭐 박빙 동네가 많긴 하지만 그거를 민주당이 어떻게 돌파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총선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윤동훈이란다. 윤석열 한동훈이 이제 디커플링이 되면서 한동훈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면 한동훈 중심으로 국민의힘 선거가 짜여지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들도. 지금까지는 뭐 남의 쌈 구경이나 했지.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석열 지지율이 분리되는 맞아요. 양상을 지금 보였다는 분리되는 거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뭐 반윤석열 전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거든요. 물론 윤석열한테는 불행한 일이고 국가를 위해서는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한동훈이 치받는 거는. 그러긴 하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날벼락이죠. 네. 이게 지금 뭐랄까 총선판에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반윤석열이라는 단일 대오를 유지하고 그걸 위해서 품을 넓게 치는 게 민주당의 이기는 길인데 그것이 흐트러지는 거고 민주당은 이번 선거는 어떻게든 정권 심판 선거로 끌고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 핵심 의제가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야당이 특검에 찬성하고 정의당도 특검을 발의했던 당이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이 특검 연대의 넓은 어떤 연대를 유지해 나가면서 거기서 리더 역할을 하면은 이거는 반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가 돼요. 그런데 이제 선거제가 끼어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흐트러트려 놓으면은 뭐냐 하면은 우선 반윤석열 단인 대오가 이게 이제 희석이 된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한 게 이번 선거는 특검 연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단어 자체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민주당이 이길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 그러면서 맨날 일당 뺏긴다고 죽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우리 거 나눠줄 거 없다 그러는데 원래 질 게 아닌데. 이런 면에서 한 번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못 나본 효과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들 정의당 보고 니들이 알아서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이 얘기인데 그러면은 고향집 산소 지키는 늙은 소나무 베버리면 그러면은 우리는 또 약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에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못 받아봤어요. 정의당을 보면 피해 다녀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입이 10개라도 그때 얘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정당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또 그때보다 더 태행적인 안이 등장을 했다면 앞으로 시민사회나 이런 데 무슨 낯으로 뵐 겁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52분이라서 어쨌든 외교안보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이거 꼭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북한이 이제 최근에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하고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또 잠수함 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정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미국에서는 뭐 계속 그런 전문가들 미국은 계속 전쟁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또 한국 경제의 치명타가 된 거야. 주식값 대폭 나가게 그래서 온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계속 전쟁 난다 그러고 그리고 또 우리 붕짜자 신원식 장관은 한반도 전쟁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갑자기 평화주의자로 돌변했지. 돌변하고 도대체 어떻게 판세를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면에 이걸 봐야 돼요. 옛날에 한반도에 전쟁 위기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다는 소식은 우리가 기억이 있습니다. 나지만 보름에 걸쳐 대폭락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것도 정부가 주가 인상하려고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양도 소득세 그거 완화, 금융투자세 폐지, 별하별 정책을 다 쓰고 폭락이요. 보름 동안. 과거하고 세 가지가 달라졌어요. 어떤 겁니까?
첫째,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미국이 과거에는 이 패권국으로서 개입을 하고 위기를 예방하거나 관리하면은 네. 미국이 해결사라는 인식이 누구나 다 돼 있었는데 예. 지금 아니에요. 못 믿어 미국을. 원오브댐 국가예요? 그저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나도 우크라이나에서 뭐 하나 해결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더 악화시키기만 해. 네. 그래서 첫째,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약화됐다. 약화됐다. 두 번째, 네. 중국, 러시아가 한국 편 안 든다. 과거엔 다 우리 편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저기 한국의 유리한 구도에서 다 예. 위기 관리가 됐는데 예. 이번 전쟁 위기는 유리한 구도가 전혀 아니요. 그래가지고 불리한 구도에서 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네. 남북한 지도자가 다 전쟁을 외치고 있다. 그러네. 예. 결전을. 예. 그러면 옛날에는 한쪽이 그럼 한쪽은 진정이 뭐 된다거나 했어요. 이러면서 뭐 했는데 예. 둘 다 전쟁 못해 몸 풀고 싶어 하는 지도자들로 비춰지는 네. 거예요. 예. 이래가지고 반기가 자주 나오면 나중에 뭐가 나온다고. 네. 이게 너무 강경 그 정부가 양쪽에서 둘 다. 서로 말폭탄을 계속 주고받고 있죠. 예. 그러면서 실제 포까지 쏴대고, 네. 뭐 무기 점검하고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외국 투자자들은 불안해서 이 나라 못 살아. 일단 그래서 다 빠져야 돼. 팔어. 나가. 그래가지고 하루에 7조 원어치 팔았어. 그러니까 전 세계 주가가 특히 미국은 사상 최대, 그다음에 일본은 34년 만에 사상 최고. 네. 그런데 우리 경제 규모의 절반도 안 되는 대만의 시가총액도 추월당하고 경제 성장률 일본에 추월당하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시아에 완전히 외톨이가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일면에 사이드톱에 중국 그 경제가 중국과의 경제 뭐 수출 뭐 다 수입 뭐 등등 포함해가지고 30년 전으로 복귀했다. 그렇지. 이 큰일 났다 이거. 아니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한국 경제가 회복이 늦다 그랬는데 네. 중국 경제가 안 좋은 와중에서도 한국 경제의 그 수입의 점유율은 더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탓할 필요가 없어요. 중국 경제가 좋아도 네, 우리가 우리 물건 안 사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좋은 데다가 더 안 산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이 19% 네. 수출이 감소했어요. 네. 중국에. 그러면은 이런 와중에서 이제 저기 재작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 경제는 꼬라박는 수준이다. 그러면서 탈중국 선언했는데 그분들의 바람대로 된 거야. 진짜 탈중국을 해버렸어요. 아니 최상목 경제수석이 그랬지. 네. 한덕수 총리가 그랬지. 네. 아니 다 탈중국 얘기했는데 그분들 원하는 대로 바람대로 된 거예요. 네. 그럼 경제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때 제가 안보국가의 출연이라고 네. 안보상 지정학적 이유로 경제를 희생시킬 각오가 돼 있는 정권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리고 그 사람들 구도대로 됐다. 근데 올해 이렇게 대폭락할 줄은 몰랐지. 거기에다 경제 지표가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 떠난다는데 네.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심각한 걸 알고 이제 전쟁 안 난다고 또 외치고 다니는데 신원식 장관 예결위에서 왜 주식 거래했잖아. 왜 네. 휴대폰으로. 그 주식값도 떨어졌어. 아니 이 정권은 다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들인데 네. 대통령부터가 그런데 장관도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이고 대통령 아니라 김건희 여사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23억 번 게 대선 때 부부 재산 신고에는 다 들어가 가지고 이 재산이 저 재산이고 저 재산이 이 재산이고 내가 듣자 하니까 기자 만날 때 네. 윤석열 그때 후보가 네. 뭐 기자 만나는데 오늘 부인이 법인카드 줬다고 마음껏 먹으라 그랬다네. 기자 만날 때 그 비용도 뭐 부인 법카로 먹었다는데 네. 그 재산이 이 재산이지. 네. 그러면은 부부는 경제 공동체요.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놓고 네. 이제 주가 좀 떨어지니까 또 평화주의자로 돌변돼. 네. 이때는 또 전쟁 안 난다고 난리인데 네. 미국에서는 야 인마 네가 전쟁 난다 그랬잖아. 1월에 뭐라 그랬어. 북한이 저 총선 앞두고 큰 판 벌린다고 네가 그랬잖아. 네. 그 얘기 또 해봐. 그러니까 평화주의. 네. 평화주의자가 됐어 이제 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남북 지도자 리스크가 제일 크다. 당연하죠. 네? 남북 지도자만 워워하면 전쟁 안 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1, 2, 3번 지정학적인 거에다 국내 정치 요인까지 해보면은 사실 내가 봐도 이런 적이 없거든.
그 과거에 전쟁 위기가 있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네. 비온 뒤에 땅 굳는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투자도 하고 네.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달라. 지금은 이 전쟁 군사적 긴장이 너무나 민감하고 치명적인 변수로 바뀌었어요.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우리는 4월에 총선이 있고 미국은 11월에 대선이 있어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나 그런 것 같아요. 뭐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는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윤석열 정부가 네. 미국에 140조 투자 약속해 줬는데 그건 보조금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73조가 집행이 돼 버렸어요. 네. 그 공장 짓고 있다고 지금 현대차, 뭐 삼성전자 지금 네. 짓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거 져줘도 보조금 못 줘. 네. 그거 싹 폐지할 거야. IRA법 자체는 나는 반대야. 싹 폐지. 개털되는 거지. 돈 그렇게 펑펑 꼬라박고. 꼬라박고 기업이 이제 개털되는 거지 이제. 개털되는 거. 그러니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큰일 뭐 났으면 한다고 그때 무슨 정책을 하는 뭐 겁니까, 한다고 도대체. 좀 주변을 살피거나 좀 하지. 네. 중국 잃고 미국 잃고 두 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겨? 중국 잃고 미국 잃고 개도 잃고 구럭도 잃고 차 띄고 포 띄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쫄만 갖고 장기 둘 거야?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윤석열 보고 책임지라 그래야지.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정권은 지난주 발표된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역적으로는 TK, 연령별로는 6070, 여기 말고는 완전히 고립된 정권이에요. 네. 그리고 고립의 수준이 비판의 수준이 거의 70%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 세대 전 지역에서 고르게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정운영 기조를 안 바꾸고 있고 국정운영 기조 바꾸라고 하는 국회의원 입을 틀어막고 있다. 이게 현실인데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 본 이 나라의 개판 정치. 이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몇 권 써도 모자란 건데 오늘날 경제가 문제다, 뭐 사회가 문제다 그러지만 모든 문제의 출발은 정치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발전의 길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근데 이제는 기득권을 먹고 미래로 조금 우리가 시야를 장기적 안목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겁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다 같이 상생하고 공존하고 이제 평화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비전을 누가 제시하는 걸 잘 보시고 해야지 무슨 뭐 일당 이당 아주 이런 논리 아주 진짜 언제까지 또 갇혀 사실랍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하자. 네. 이게 제 오늘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